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국사 정치사, 고려 정치사, 시험 범위의 고려 정치사를 시작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이는 표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이 다섯 개는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고려시대의 지배층을 기준으로 고려시대를 구분한 겁니다. 즉 맨 처음 신라 말기의 호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문벌 귀족과 무신, 무신정변 이후의 무신과 친원파인 권문세족 그리고 공민왕을 위시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신진사대부까지 해서 우리는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려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고려를. 자, 그러면 우선 보겠습니다. 호족지배기부터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호족지배기에는 세 명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왕건입니다. 두 번째는 카톡이 누가 계속 카톡을 쳐보내냐. 자, 두 번째는 광종입니다. 광종. 세 번째는 성종입니다. 호족지배기에서 등장할 수 있는 왕은 요 세 명뿐입니다. 요 세 명.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사실 선생님이 그리기가 좀 짜증나서 이거 그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자, 그래도 우리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이거 전체로 갈게요. 이거 전체로 봐야 되니까 좀 잘 따라오세요. 잠깐만 이게 근데 지금 잠깐만 선생님이 쓰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뭐냐? 왜 이렇게 됐지? 어? 기다려봐 얘들아. 뭐라? 아하. 잠깐만. 어? 이런 거야? 아, 기다려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잠깐만. 이쪽에다 보내고 이쪽에서 녹음을 해야 되나 보네. 주 모니터에서밖에 그림이 안 그려지나 봐. 그렇다. 주 모니터에서밖에 안 된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자, 맨 처음에 세로줄을 그리고 가로줄도 그립니다. 그렇죠? 세로줄도 그리고 자, 우선 호족들의 세력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처음에는 호족들의 세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강했어요. 그러다가 우선 밑에다 뭘 써야 되겠지. 미안해. 나도 오랜만에 지금 강의를 찍으려니까 좀 내가 멍 타는 부분이 있네. 자, 우선 맨 처음에 고려의 왕이었던 왕건이 있습니다. 왕건. 올라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글자 크기를 키우지? 됐다. 왕건. 그 다음이 뭐야? 미안해. 왕건. 어? 뭐지? 이게 오랜만에 찍으니까 나 진짜 멘탈이 터질라 그러네. 왜 요새 좀 이상하다. 다시. 이제 안 찍다 찍으니까 쌤도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자, 그래프를 봅시다. 그니까 씨발 이제 인간 귀찮아서 안 찍으려고. 힘들어. 자, 보자. 이거 어떻게 하더라? 왕건. 이거 잘 안 보이겠다. 그치?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도 대충 보면서 잘 따라와. 자, 그 다음에 왕건 다음에 등장한 왕이 해종과 정종이에요. 근데 해종과 정종을 합쳐서 그냥 해정이라고만 씁시다. 해정. 사람 이름 같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 고려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광종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체제를 정비했던 성종입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호족들과 왕권의 차이를 좀 볼게요. 처음에 호족은 뭘로 시작하냐면 파란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왕건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는 호족의 세력이 더 강했어요. 해종과 정종 때는 정말로 호족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해져가지고 해종과 정종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왜냐면 왕건이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호족들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지, 얘들아? 너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너희가 가장 먼저 빚을 진 다음에 보증을 서달라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서로 남과 남이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왕건은 수많은 호족들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호족들을 다스렸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거기서 정말 많은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식들이 자기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는 상태가 돼버리면서 왕건 사후의 왕권은 훨씬 더 약화됐습니다. 왕권이 약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가 늘어나겠어요? 예, 호족의 권한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이 호족의 권한이 광종 때 아주 개바닥을 치면서 박살이 납니다. 그러다가 광종 때 어떻게 박살 났는지는 나중에 좀 더 배우고요. 그러다가 성종 때 어느 정도 회복해서 이제 적당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왕권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왕건 때는 왕권이 호족보다 조금 약한 수준이었어. 그런데 해종 정종 때는 그냥 팍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광종 때 광종 때 왕권이 확 강해지면서 호족들을 완벽하게 누르게 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성종 때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균형이 잡히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그래프가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각각을. 자, 우선 왕건부터 보겠습니다. 왕건부터. 자, 왕건의 첫 번째 정책은 민심 안정입니다. 민심 안정. 자, 민심 안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깎아주면 되죠. 세금을.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민심 안정은 세금을 10분의 1로 감면해 줍니다. 세금을 10분의 1로 감면해 주고, 그다음 두 번째 연등회와 팔관회를 통해서 요것들은 불교 행사거든요. 불교 행사. 백성들에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놀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맨날 전쟁하느라고 어디에 끌려가가지고 일만 했던 백성들에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고요. 자, 두 번째, 아이덴티티가 필요한데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아이덴티티 하면 고구려를 계승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후삼국 시대 때 신라와 백제를 배웠잖아. 그치? 자, 삼국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가 있어. 그치? 그런데 통일신라가 신라에 계승을 했었고 이 통일신라가 잘했으면 후고구려나 후백제가 생길 일이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아이덴티티는 이미 죽은 아이덴티티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백제의 견훤이 백제를 기반으로 아이덴티티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역시 백제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왕건이 먼저 고려를 세우기 전에 후고구려를 자칭했던 그 궁예 영철이 형님 있잖아. 그치? 한쪽 눈 애꾸인. 그 영철이 형님은 고구려를 계승을 의식을 표방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은 왕건이 그대로 고구려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의 증거로는 우선 평양을 서경이라 부르면서 중시했고요. 고구려의 예수도인 평양을 서경이라 부르며 중시했고요. 두 번째, 북진 정책을 펼치는데 이 당시 발해가 많았기 때문에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족과 대결하게 됩니다. 거란족과. 다음 세 번째, 호족 통합입니다. 호족의 통합 정책을 볼게요. 자, 우선 채찍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연애를 할 때는 밀당을 잘해야 돼. 밀당을 좀 늘려서 말하면 채찍과 당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으로는 뭐가 있냐?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고요. 당근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당근으로는 그렇죠. 결혼 정책이 있습니다. 자, 사심관과 긴 당근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서로 남인 사람들이 같이 가족이 되기 위해선 결혼이 필요합니다. 얘들아, 내 사위가 판사예요. 내 사위가 어디 병원 원장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딸 가진 아빠들이 으쓱으쓱 할까 안 할까? 그렇겠지. 내 사위가 고려를 세운 왕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으쓱으쓱 하겠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의 기를 살려주고 호족들을 컨트롤하는 데 사용하지만 반대로 호족들을 통합한다는 건 호족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야. 자, 반대로 채찍도 있어야겠지. 이 호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는데 사심관 제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심관 제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의 고향이 예컨대 순창이라고 합시다. 송주환의 고향이 순창이야. 그런데 송주환이가 5급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금의환향을 했어.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현수막도 붙여주고 잔치도 벌려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송주환이가 항상 자기 동네에서 으쓱으쓱 하면서 다녔는데 송주환 옆집에 살던 백경배라는 애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사람을 30명을 데려다가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암매장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송주환이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요게 사심권입니다. 즉 고향에 보내줘서 어깨에 훅가시는 뒤지게 넣게 해주는데 다만 또 뭐도 같이 들어간다. 그 고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도 져야 하는 책임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인 제도는 간단합니다. 아들을 개경으로 보내서 벼슬자리를 시켜준다고 부르지만 사실 벼슬자리는 큰 벼슬자리가 아니라 그 호족의 아들을 인질로 잡기 위한 약간 인질 정책이겠죠. 그게 바로 기인 정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훈요 10조가 있습니다. 훈요 10조. 하도 자식 새끼들이 많으니까 자식 새끼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고 훈요 10조라는 것을 남겨놓고 돌아가십니다. 자, 이 훈요 10조는 칸이 좀 부족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종 보겠습니다. 자,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타고났어. 그 뭘까?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단 말이야. 얘들아,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항상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하면 수능을 만점 받을 수 있죠?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1,000만 원짜리 사교육을 했고요. 800만 원짜리 생기부 컨설팅을 받았고요. 250만 원짜리 접수 컨설팅을 받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왜냐?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왜 드러내고 싶어 하냐?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와 EBS만을 중심으로 공부했더니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가로치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생각할 수 없이 제가 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과서와 EBS만 보고 수능 만점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두가 다 교과서와 EBS를 보면 수능을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점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광종도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이 성공하지 않았는데 광종은 어떻게 이렇게 잘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지 말고 잘 따라옵니다. 광종은 처음 한 7, 8년 동안을 예스맨으로 살았습니다. 예컨대 호족 한 명이 야, 내가 이번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무너졌어. 집 무너진 걸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집 좀 지어줘라고 하니까 광종이 뭐라고 하냐면 예스 형님. 제가 나라 돈을 가지고 형님네 집을 대치동에다가 존나게 크게 300평 대지 건설 면적으로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지랄한 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호족이 자기 아들이 루게릭병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인터넷 방송인데 이렇게 병명을 그대로 빼면 그러니까 자, 내 아들이 백경배인데 이 백경배라는 새끼가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맨날 밥만 처먹고 똥만 만들면서 제대로 있지도 못하는데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취직시켜줄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제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뇌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의 자리로 오시죠. 이런 식으로 벼슬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호족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약 7, 8년 동안. 그런데 이제 광종은 그 사이 동안 그냥 예스맨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거꾸로 틀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종이 하루는 호족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시는 것도 알고 내가 형님들 좋아해서 형님이 해달라는 건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한다. 근데 형님들이 하도 장사를 잘해가지고 지금 양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들아,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물론 뭐 납치를 해다가 뭐 고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못 갚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신장이라도 하나 떼다 팔고 눈알이라도 하나 뽑아다 팔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노예를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당시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를 해먹으면서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게 굉장히 호족들 사이에 유행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양민이 빚을 못 갚아서 노비가 되어버리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있어요, 접어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너무나 사채 장사를 잘하셔가지고 양인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세금이 안 걷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을 좀 더 걷어야 형님들이 해달라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형님들 뒤에서 어떻게 코도 좀 풀어드리고 룸살롱도 좀 모시고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노비를 좀 풀어줍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1번 정책인 노비 안건법입니다.
이 노비를 풀어줘야 이 노비들이 양인이 되고 양인이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이 많아지면 결국 다시 왕권은 강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손에서 무언가를 놓기 싫어하는 기득권의 특성상 그냥 노비를 풀어달라고 하면 안 풀어줄 게 뻔했기 때문에 8년 동안 예스맨으로 살은 겁니다. 근데 노비를 풀어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노비를 풀어준다는 거는 귀족의 경제권을 뺏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경제적인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의미도 있으나 노비에게 무기를 쥐어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바로 사병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두 가지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과거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과거 제도는 후주에서 망명한 쌍기라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시행했고요. 이것은 송나라보다 빠릅니다. 왜? 송나라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송나라보다 빠름 가로치니까 이렇게 되네. 이씨. 자, 송나라보다 빠릅니다. 요거 좀 잘 알아두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귀족들은 자, 노비를 풀어줬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날라가고 사병도 날라가고 벼슬길도 날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좌뇌가 없는 백경배도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뭘 해야 돼요? 과거 시험을 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위험해졌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심상치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평소답지 않게 라고 했더니 야, 너 왜 그래? 내가 네 친구야? 이러면서 이제부터 세력이 약해진 호족 세력을 광종이 마음먹고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천 명에 가까웠던 공신들이 그러니까 3천 명에 가까웠던 공신들이 광종 때 40명만 빼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굉장한 왕권 강화를 이뤄내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칭제건원, 즉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만드는 칭제건원을 하게 됩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3,200명이나 되는 공신들을 40명으로 죽여버리는 숙청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하면 광종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성종 보겠습니다. 성종. 자, 성종은 모든 조선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체제를 정비한 왕에게 성종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룬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하들이 다시 광종 때처럼 막 죽어 살지는 않고 할 말은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때 최승로라는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굴리기 위해선 요런 짓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시무 28조라는 걸 올립니다. 그런데 참고 삼아서 통일신라 시대 때 최치원이라는 사람 누구지? 육두품 최고의 아웃풋 있었죠. 이 육두품 최고의 아웃풋도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리나 이 시무 10여 조는 씹혔어요 안 씹혔어요? 씹혔습니다. 남자친구가 제일 빡돌 때가 뭐야? 카톡에서 분명히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올 때가 얼마나 빡칩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A씨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나라 따위 필요 없다 이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그치? 그런데 최승로는 그런 건 아니고 성종은 최승로의 말을 잘 들어서 최승로가 했던 여러 가지 시무 28조에서 올렸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직접 시행하는데 다만 쉬어진 한국사에서는 이 시무 28조의 내용까지 쳐다볼 정도로 우리가 여유 있는 편은 아니므로 그게 뭐야? 빡세게 공부해야 될 편은 아니므로 여유를 가지고 이런 건 쳐다보지 않고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호족지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외에 이제 성종에서 좀 더 적어야 될 게 중앙제도입니다. 근데 중앙제도인데 문제는 칸이 없지. 칸이 없어. 그래서 아예 새 탭을 만듭시다. 새 탭을 만들고 잠깐만 어떻게 해야 이걸 가로로 하더라? 이거였나? 자, 그 다음에 쪽 여백은 좁게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아우 졸려. 이게 밤에 찍으니까 졸리다. 자, 중앙제도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사를 배웠던 우리 문과 친구들은 조금 편한데 이과 친구들은 어려운 게 있어서 중앙제도 2성육부. 자, 이것은 원래 당나라의 3성육부를 가져온 겁니다. 당나라의 3성육부는 상서성, 중서성, 문하성이 있습니다. 상서성은 행정기관이고요. 중서성과 문하성은 입법과 심의하는 기관인데 이 두 개는 사실 합쳐도 되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중서문화성으로 이 두 개의 성을 운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상서성 밑에는 6개의 부가 있는데요. 그게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병부, 이호의 병, 부, 형부, 공부입니다. 6개 부. 자, 이부는 사람을 쓰는 방법, 즉 인사권을 이야기하고요. 호부는 재정입니다. 예부는 교육과 외교고요. 병부는 당연히 병사, 군사에 관련된 거겠죠. 형부는 사법 처리에 관련된 거고 공부는 공돌이, 토목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6개의 부서로 나눠져서 상서성 휘하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성육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고려 단체의 독자적인 제도도 있으니 그것이 뭐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요것들은 국가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모여서 회의하던 회의기구였는데 그럼 도대체 회의기구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예컨대 우리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류지원 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시면서 이제 북쪽에서 오랑캐 백경배가 쳐들어왔는데 그거를 잡으러 가시겠답니다. 그런데 류지원 장군님에게 우선 장군의 임명 권한을 드리려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부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류지원 장군님에게 3만 명의 병사를 드리려면 어디에서 일을 해야 돼요? 병부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을 먹일 군량미를 팔려면 호부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민족한테 쳐들어갈 거니까 이민족에게 선전포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외교를 해야 되는 예부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자기는 전쟁에 나가기 싫어요 이러고 도망갈래요 하고 도망가는 새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형부에서 손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에 비병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공부가 힘을 써야 됩니다. 즉 전쟁 하나를 치르려다 보니까 몇 개 부가 다 필요한 거야? 6개 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각 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면 이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도병마사 식목도감 같은 긴급 회의기구입니다. 즉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책임자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중요한 나라 일을 결정하는 회의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도병마사나 이런 것들이 훨씬 편한데 왜 도병마사를 하지 않고 평소에는 권력을 나눠두느냐? 즉 이것은 독일 제국의 히틀러를 보면 됩니다. 히틀러에게 한 사람의 권력을 몰빵해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래서 독재가 무서운 겁니다. 사실 회종대왕님도 독재자 아니야? 독재자예요, 회종대왕님도. 그런데 회종대왕님은 멀쩡한 분이셨기 때문에 조선이 크게 발전한 반면에 히틀러는 독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새끼였기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죠.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평소에는 분산해 둔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도병마사와 비슷한 제도는 또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비변사입니다. 자, 도병마사는 우리나라의 외부 일을 다루고 식목도감은 내부 일을 다룹니다. 그런 거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제도를 보겠습니다. 지방제도를 보기 전에 과거제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과거제와 조선시대의 과거제가 따로 있는데, 자, 고려시대의 과거제는 문과와 잡과와 승과를 봅니다. 승과. 무과가 있다 없다? 무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서제도가 있는데요. 이 음서제도가 중요합니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5품 이상의 관리에 6촌 이내 친척을 모두 벼슬길에 꽂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려가 아니라 조선을 보겠습니다. 문과와 무과와 잡과를 보고요. 음서가 있긴 있으나 2품 이상의 2촌 이내 직계 친척에만 가능한 즉 자기 손자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그런 음서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려에서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제 아버지 농사 지으십니다. 저는 과거로 합격해서 여기 왔는데 예 그러는 순간 무시당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반대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아버지 집에서 리니지 하시는데 제 아버지 돈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들어온 음서기 때문에 좀 더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에 가게 되면 완전히 변형됩니다. 완전히. 조선에서는 제대로 과거를 보고 온 사람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버스 타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음서에 대해서. 자, 그런 차이 정도를 알아두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보냐면 지방제도를 봅니다. 자, 고려의 지방제도는 5개 도의 일반도와 그 다음에 2개 도의 군사행정도가 있습니다. 이 군사행정도, 즉 고란을 막아야 되는 군사행정도를 동계와 북계라고 해서 이 2개가 아니라 양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도들을 5개로 나눠서 오도 양계라고 합니다. 이 오도에는 일반적인 사람, 이 오도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으로서 안찰사가 파견이 되고요.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으로서 병마사가 파견이 됩니다.
자, 이런 거 말고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16개 시도로 나누어서 아이들이나 또는 학교 행정이나 또는 나라 행정이나 이런 거를 나누고 있는데 당장 그 당시에 고려는 현재 남한보다 면적이 넓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7개만으로 나라를 구성하기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12목을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 고려 쪽이 호족 지배기에 대부분의 정치화를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저울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제가 저울 안 그릴게요. 수업 시간에 다 그려놨으니까. 다만 뭘 보면 되느냐. 자, 잘 들어. 문벌귀족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를 저기로 안 해놨나? 이거 저기 했나 보네. 잠깐만. 아, 이거 글자 취급 안 했다 내가. 그렇지, 글자 취급. 기다려봐. 씨. 자, 보겠습니다. 개경파 문벌귀족과들과 누가 붙은 거냐? 서경파 왕 그리고 신흥 관료들이 아니 신진 관료라고 합시다. 신진 관료들이 붙은 것입니다. 신진 관료들이.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커다란 모순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모순은 이자겸의 난입니다. 자, 이자겸의 난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자겸이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자기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첫 번째 왕한테 시험 보낸 다음에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낳은 아들 둘째 왕에게 자기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시험 보낸 즉 계족보를 만든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쵸? 이런 왕과의 친척 관계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벼슬을 한 가문에서 장악하고 또는 몇몇 가문에서 장악하는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문벌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문벌 귀족. 자, 그런데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너무나 많이 잡다 보니까 내가 왕보다 더 잘난데 내가 왕을 왜 못하지라는 생각으로 이자겸의 난을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겸의 난은 결국 진압이 됐고요. 이런 상황을 틈타서 문벌귀족들의 세력이 순간적으로 약해지는 동안 갑자기 서경파를 비롯한 신진 관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새끼들한테 권력을 저렇게 줘봤자 저 새끼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를 한번 믿어보시고 서경으로 우리 천도를 하시죠. 서경으로 천도를 하시는 순간 당신이 지금까지 족같이 생각했던 세계 주변 여러 36개국이 우리에게 항복을 해올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풍수지리를 기반으로 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왕에게 정성스럽게 썰을 풉니다. 그래서 왕이 처음에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왕이 처음에는 솔깃해봤는데 이게 아무리 지켜보고 지켜봐도 아니 이거 내가 이사 한번 잘 간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나한테 항복을 한다고? 라는 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개경파 쪽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것에 불만을 품은 묘청이라는 서경파의 중이 반란을 일으킨데 그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개경파의 주요 인물은 바로 누구입니까?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이 썼던 역사서기 뭐죠? 예, 그렇죠. 삼국사기입니다. 여기에는 정지상이나 묘청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자, 사상을 보겠습니다. 김부식의 사상은 유학입니다. 유학에 역사책을 쓸 때도 그 삼국사기를 쓸 때 뭐 이런 얘기를 했어도 이게 원래 논어에서 나온 말일 텐데 불어 괴력 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불어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괴력, 괴이한 일이나 력, 힘이 많이 들어간 일이나 난해한 일이나 신에 관련된 일, 괴력 난신을 적자한다. 즉, 오직 팩트에 기반해서 역사서를 쓰겠다. 즉, 생각보다 실증적인 학문이 유학입니다. 이 당시 유학은. 그런데 서경파는 금나라를 어떻게 해야 이길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사만 가면 뭐든지 다 잘 될 것입니다라고 개소리를 풀기 시작하니 왕이 제대로 잘 들을 리가 있나. 그래서 이들의 사상 기반은 풍수지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실증적이다 보니까 금나라에게 개경파는 그냥 사대 요구를 받아주자라고 하고 있고 서경파는 꿈꾸는 놈들이다 보니까 이런 큰 나라도 우리가 정벌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금나라 정벌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묘청의 반란이 일어난 뒤에 이것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김부식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문벌 귀족들도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자, 흥행님이 너무 졸려서 여기까지만 하고 무신직공기 검문세조기 신진사대부기와 대외관계를 한 번에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